반갑습니다. 오늘은 GTG 영재센터 학부모님 설명회를 합니다. 학년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입니다. 첫 번째, 저희 GTG 영재센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말씀드리고 할게요. 사고력 수학하던 학생들 중에서 영재고, 과학고 또는 뭐 자사고나 일반고, 이과, 극상위권을 바라보는 학생들, 그 중에서도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 또는 그 센터예요. 저희가 2012년부터 KMO라는 반을 운영을 했어요. 초기에 2년 동안은 저희가 사고력 수학을 해서 키운 학생들은 아니에요. 저희 사고력 수학 하던 애들의 형이나 오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12년도 그때부터 하태석 부원장님이 수업을 해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와서 수업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 4명이 시험 쳐서 2명이 수상했습니다. 13년도는 2명이 시험 쳤나 3명이 시험 쳐서 1명이 수상했고요. 14년부터는 우리가 사고력 수학부터 또는 교과 수학을 한 2년 이상 했던 학생들이 수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중1 학생이 KMO 2차 금상 탔고요. 그 다음 해도 중1 학생이 금상 타고 뭐 대체로 중1 학생이 KMO 수상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작하는 2020년부터 6학년 학생이 본선 진출. 이때는 코로나 기간이라 금운동 이런 말 없이 본선 진출이라고 했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0년째 중1 그리고 요즘은 초6 심지어는 초5까지도 KMO 수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KMO 수업을 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KMO가 주로 중2가 수상을 하고요. 분당에서 초등학생이 KMO 수상하는 경우는 분당 출신 학생들 중에는 있어요. 근데 걔들이 공부는 대치동 가서 했지 여기서 해서는 수상을 잘 못해요. 근데 중1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6, 초5, 중1 이렇게 어린 애들, 저학년들이 KMO 수상하는 거는 분당에서는 저희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은 학원이라 KMO 치는 애들이 10명까지 간 적도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수상률로 따지면은 대형 학원의 거의 몇 배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K영재센터입니다. 저희 같이 작은 학원에서 이렇게 저학년, KMO 저학년 수상자가 10년 가까이, 10년 넘죠. 10년 넘게 이어지는 이유, 저희가 많이 시켜서 그러냐, 가둬놓고, 그러진 않고요. 요렇게 합니다.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혼자 생각하고 풀기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이게 어떠냐, 분따에 저희 학부모님이 몇 년 전에 올려주신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서울영재고 갔다가 요번에 대학 갔을까? KMO 2학년 때 금상을 땄거든요. 근데 그것도 96점이에요. 한 문제 틀렸어요. 한 문제 틀리고 그래서 95네. 95. 96이 아니고 95. 한 문제 틀렸어요. 상위 1% 하여튼 100점은 없으니까 95점은 전 처음 듣는 점수였어요. 이런 점수를 받은 학생 어머니께서 저희가 광고를 안 하니까 분따에 올려주셨어요. 혼자 생각하게 하고 풀기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수의 좋은 문제를 학생들이 자기 힘으로 생각해서
풀도록 기회를 주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집니다. 또 다른 학생이 2022년도 작년에 서울영재고 합격한 뒤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내정초, 내정중 나온 학생인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3에 누가 사고력 하냐 하는데 초3, 초4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란 거를 뒤늦게 아셨던 거예요. 그때 큰 자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 폭발하여 정말 즐겁게 공부했고요. 요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이거 왜 안 보이냐? 아이고, 잘려서 안 보이네. 뭐, 요런, 하여튼, 수학하는 즐거움과 짜릿함,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안겨주시고, 재능을 발굴하여 키워주시고,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 요게 저희가 하는 핵심이에요. 저희가 조그만 학원인데 왜 이렇게 계속 좋은 실적이 나오느냐? 저것 때문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이 학생은 작년에 KMO 금상 딴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고요. 조소영이라는 학생이고 초등 5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6학년이에요. 올해는. 금상 땄죠. 2차 시험 금상 땄어요. 이 어머님이 문자를 주신 거예요. 여기 이 소형입니다. 소형이 KMO 상도 받고 빠르게 수학적으로 발전한 건 모든 게 GTG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 대비 때에도 수업 시수도 적었고 수업 외에는 다른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원래는 서브하고 많은 애들이 다니거든요. 그 숙제 외에 따로 뭐 한 게 전혀 없어요. 얘가 첼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첼로 연습 엄청 했어요. 피아노도 많이 했어요. 하키, 아이스하키 하는 애라서 전국 하키 대회 다 쫓아다녔어요. 할 거 다 하고 사고력 KMO를 할 수 있었어요. KMO 안 하시는 분들은 주 6회 새벽 1시까지 하는 강행군인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수업 시수를 적게 하니까 저런 평소 하던 예체능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하태석 부원장님 이야기인데요. 하 선생님이 서영이 2차 준비 9번 수업하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KMO 2차반 오픈을 못했어요. 학생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작은 학원이라서. 그런데 KMO 2차 금상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서영이가 똑똑하니까 가능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름학과라고 국가대표 상비군 같은 게 있어요. 거기 KMO 시험 잘 친 애들 모아서 상비군 훈련을 하는데요. 여름 학교를 갔었거든요, 얘가. 거기서 수업 다 하고 마지막에 2차 시험 봤는데 서영이가 12점이었어요. 요번에 30점 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름 학교 공부했던 형들이 점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고 겨울 학교에서는 이 점수 높은 형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대요. 뭐 올해는 없어지긴 했는데 겨울 학교가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머리 좋아서 5학년인데 잘한 거 맞긴 맞는데 그렇게 탁월했으면 여름 학교 끝나고 시험 잘 쳤어야지. 그때 못 쳤다. 그런데 하태석 부원장님이 지도를 잘 해주시니까 여름 학교부터 11월 달에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늘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학생은 맞지만 압도적으로 똑똑했던 건 아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저희 자랑하려고 한 것도 있어요. 작은 학원에서 왜 이렇게 저학년 KM 수상자가 많으냐. 그거를 저희가 소수의 좋은 문제를 깊이 탐구하도록
몰입을 시켜서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도전과 몰입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거기 애들 다 천재들만 가서 그런 거 아니야? KMO는 머리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영재고 가는 거 타고난 애들만 가는 거 아니야? 상위 0.1% 안에 들고 1% 안에 드는 건 머리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타고난다. 특히 수학머리 타고난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나중으로 개발 많이 됩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설명할 때는 헝가리 현상이란 거를 예를 들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수건마을의 기적이라는 걸 제가 좀 해드릴게요. 수건마을의 기적이 뭐냐면요. 인도에 IIT, MIT처럼 인도 공과대학이 있어요. IIT 출신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구글의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다 인도계입니다.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도계 엔지니어 또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탑 오브 탑이 인도 공과대학 IIT 출신들이거든요. 인도 입시가 굉장해요. 어느 정도 굉장하냐면요. 인도에 1년 졸업생이 한 200만 명 돼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니지, 200만 명이 아니고 1,500만 명. 1,500만 명이 1년에 졸업을 해요. 1,500만 명. 1,500만 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IIT에 최근에는 좀 문호가 넓어졌는데 몇 년 전까지는 3,600명이 IIT를 들어갔습니다. 3,600명. 1,500만 명이 고3인데 재수생도 있어요. 이 나라가. 근데 재수생은 빼고 1,500명이 고3 졸업하는데 그 중에 3,600명이 IIT를 들어갑니다. 경쟁률이 진짜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 한 50만 명이 차서 그 중에 서울대, 의대 뭐 이렇게 해서 한 10,000명 뽑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1,500만 명 중에 3,600명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IIT 문호가 많이 넓어져서 12,000명 정도 뽑아요. 한 3배, 4배 정도 더 늘었죠. 그래도 1,500만 명 중에 그 정도예요. 여기 인도에 코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인구가 한 30만 명 되는 도시예요. 그 30만 명 되는 도시에 이 도시는 오로지 IIT 입시를 위한 학원들과 그 학원생만 모여 있는 도시예요. 30만 인구가. 그 중에 학생이 15만 명이에요. 인도 전역에서 15만 명이 IIT 입학시험 치르려고 와요. IIT 시험은 재수까지만 허용되죠. 삼수는 받아주질 않아요. 딱 평생 2번만 시험 칠 수 있어요. 그 시험에 오려고 인도 전역에서 15만 명이 모여서 학원을 다녀요. 그 학원에 유명한 M학원이란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등학교가 150만 개가 있어요. 1,500만 명이 있으니까 150만 개 정도 있을 수 있죠. 작은 학교도 있나 봐요. 거기에 전교 1등만 해도 150만 명인 거예요. 그 중에서 3,600명 뽑는 거예요. 황당한 경쟁률이죠. 전교 1등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이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IIT 대학이에요. 여기만 들어가면 인도에서는 꿈도 못 꾸는 대우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으니까 이 나라는 의대를 안 가는 거예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미국이나 유럽 가서 버니까. 그래서 IIT 시험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1,500만 명 고3 중에서 3,600명, 요즘 12,000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진짜 천재 중에 천재 같죠. 시험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 조금 뒤져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험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수건마을이라고 인도의 비하르주에 파트와 톨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미국, 인도는 카스트 제도 뭐 이런 게 있어서 대대로 하던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방적 공장이 있어요. 수건 만드는 방적 공장이에요. 그 방적 공장에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방적 공장 문래가 참 올드하죠. 100년 된 공장들이에요. 아마 간디 시절에 있던 공장 같아요. 이런 공장에서 그냥 10살 되면은 벌써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도시예요. 이렇게 가난한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5년도에 1995년도에 이 쿠마르라는 사람이 IIT에 합격을 한 거예요. 주위에서 다 뭐냐, 돈 벌어야 되는데 너 공부하냐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공부해서 IIT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1년에 3,600명 뽑던 그 시절에 1,500만 명이 고3인데 이 동네, 이 가난한 동네에 IIT 출신이 2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의 인구가 몇 억입니까? 10억이 넘는 그 인구에 이 조그만 마을에 그 들어가기 어려운 IIT 출신이 2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어찌 된 걸까요? 진짜 타고난 유전자, 타고난 뇌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유전자, 타고난 뇌, 덜 중요하다. 정말 1,500만 명 중에서 3,600명 뽑는 그 시험에도 붙더라. 이 가난한 마을에서. 책상도 없이 애들이 공부하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이게 5월 4일 며칠 전에 다큐 인사이트라는 KBS 다큐멘터리예요. 인도 천재 머시기 하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최근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평이 좋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네, 뭐 볼만해요. 유전자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200명이나 나옵니까? 30년 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밖으로 타고난 머리가 모든 걸 결정짓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애들 달리기 시켜보면 5살짜리, 6살짜리만 돼도 재빠르게 뛰는 애가 있고 둔한 애가 있어요. 5살만 돼도 힘이 센 애가 있고 덜 센 애가 있어요. 특별히 뭘 안 했는데도 타고난 거 있죠. 있어요. 중요하긴 한데요. 후천적인 게 훨씬 큽니다. 훨씬. 타고나길 이 사람은 장거리 체형을 타고났어요. 빼빼하고 지근이 많고 그런 체형을 타고났는데 걔도 100m 달리기 연습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면은 늡니다. 꽤 빨라져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IIT 정도의 경쟁률 1,500만 명이 졸업해서 다 시험 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3,600명 뽑는 시험에서도 붙을 수 있다고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200명 넘게 그 작은 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노벨상 수상자급, 올림픽 금메달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노벨 수상자들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상으로 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외부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 그 능력을 만들어준다.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고요. 이건 현대 뇌과학이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현대 뇌과학이 뇌는 변한다. 지능도 근육하고 똑같아서 훈련하면 는다. 이거는 뭐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확립된 이론입니다. 뭐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고요. 저희 설명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용재성을 개발한다. 또는 뭐 안에 있는 나의 지적 재능을 키운다. 머리를 개발한다. 그것도 아주 높은 레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배움과 탐구에 대한 좋은 감정. 감정이 좋아야 돼요. 다음에는 방법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발달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좋은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 네 개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재능을 크게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자, 좋은 감정. 첫 번째,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를 크게 6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즐거움 동기, 의미, 성장. 그 다음에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석.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는 즐거움 동기입니다. 즐거움 동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재밌어서 운동한다. 재밌어서 공부한다. 예요. 두 번째, 의미. 결과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과정이 재밌진 않고, 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좋아. 재밌으니 가는 거예요, 뭐. 이거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의미예요. 건강, 뭐, 사회의 기여, 이런 거 있죠. 기여. 그 다음엔 성장. 이건 그냥 결과가 아니고 2차적 결과예요. 2차적 결과. 건강해졌고 몸매가 좋아졌더니 모델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한다.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즐거움 동기요. 이런 거에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과정을 즐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지난하고 힘든 과정, 앞이 막막하고 잘 안 보이려 불확실한 그 과정을 견디지는 못해요. 그런데 과정을 즐기면 앞이 불확실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성공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재밌어서 사는데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할 때 이 좋아하는 일의 핵심이 이겁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되면은 수학 같으면 수학하는 그 자체, 탐구하는 그 자체를 즐기면 돼요. 자식 자랑? 저희가 아들 흉보는 거 많이 했었는데 아들 자랑 한번 할게요. 사실은 아들 자랑이라기보다는 이 즐거움 동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 아들이 고1이에요. 요번에 그 중간고사 치고 나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수학 수행평가가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1학기 동안 배울 것 중에서 네가 추가로 더 깊이 탐구할 거 아무거나 탐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써라. 그 다음에 1분 동안 발표해라. 그게 수행이었어요. 아들이 막 연구하더니 처음에는 사원수강을 하겠대요. 그러다가 하루 정도 연구해보더니 너무 어렵다면서 이번에는 복소평면을 하겠대요. 복소평면을 연구하더니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파고들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소수 배우면 오메가가 나오거든요. x세제곱은 1, 이 방정식을 풀다 보면 근이 x가 1인 실근이 있고 그다음에 흑은 두 개가 있거든요.
걔들을 2,000원씩 풀어서 하고 하는데 얘가 보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 6제곱, 오메가 9제곱, 오메가 12제곱 이렇게 3의 배수 제곱마다 똑같은 일이 돌아와요. 얘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 순환하는 현상을 복소평면에 나타내 본 거예요. 저희가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찍어보니까 왠지 원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X세제곱 말고 X8제곱 뭐 이런 거 몇 개를 찍어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위에 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이 아니고 거듭제곱을 해보면 그 원위에만 찍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제 막 탐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극좌표란 걸 이용하면은 탐구하기 쉽다. 이걸 듣고 극좌표를 공부해가지고 극좌표로 뭘 해보니까 복소수의 곱이 극좌표에서는 각의 합으로 나오거든요. 평각의 합으로 나오는데 막 그런 것들을 알아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확 아이디어가 든 게 뭐냐면 x의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극좌표, 복소평면 위에 찍으면 단위원이 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주기성이 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탐구할 생각에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더라고요, 애가. 엉덩이 춤추고 어깨 춤추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탐구하는 게 저렇게 좋구나. 그러더니 저한테, 아빠,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자기는 과학만 좋아하고 코딩만 좋아했거든요. 수학이 재밌네요. 그런데 센 수학 공부하는 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한 동기냐면, 그 수학, 억지로 막 센 수학 하던 애가, 이거는 말리는데 일찍 차라고 하는데 안 잔다면서 막 계속 연구를 해서 1시까지 막 연구를 하더라고요. 억지로 채웠어요. 아까 저희가 그 학부모님 후기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밥 먹다가 생각난다 그러고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 눈에도 이런 게 보이신 거예요. 얘가 진짜 탐구하는 걸 즐기는구나. 이게 우리 아이들이 깊이 몰입하게 만들고 그 몰입하는 중에 뇌에서 뉴런이 막 자라고 시냅스가 형성되고 하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내가 출세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렇게 의미나 성경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훨씬 순수하게 완전 깊이 있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수학을 즐겁게 하는 건데? 수학이 즐거울 수가 있어? 공부란 게? 그렇게 하실 건데요.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하는데. 요런 게 있는데, 요건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나쁜 감정을 피해줘야 돼요. 혼날까봐 공부하거나, 잔소리 때문에 공부하거나, 학원 숙제 안 하면은 쪼이니까 공부하거나, 성적 안 나오면은 창피하니까 공부하거나, 대학 못 가면은 나는 완전 망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불안감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공부하면 완전 망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통 공부시키실 때는 이 압박감을 많이 이용하시죠. 잔소리를 하시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아니면은 훈계를 하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온단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갖고 잘 먹고 잘 살거나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압박감, 당근과 채찍을 주로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는 있어요. 좀 더 마약을 좀 히로뽕을 섞는다고 하면은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1등부터 막 줄 세우고 잘한다 하고 1등 하라고 막 따봉해주고 칭찬으로 조장하고 경쟁 붙이는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 또 스테로이드처럼 열심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근과 채찍으로 공부를 시키면 뇌는 죽지 못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처자식 때문에 일한다. 정말 일 재미없는데 억지로 한다. 이렇게 돼요.
잘할 수가 없죠. 오래 하기가 어렵죠. 몰입이 안 되죠. 머리가 좋아질 수가 없죠.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니까 경쟁 강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 막 뛰어내리고 자기를 파괴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도 아파요. 안 풀리면 나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려? 머리에 쥐어뜯고 막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걸 지임으로 풀어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등급, 3등급까지는 당근과 채찍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뭐 고등학교 영재고를 가거나 의대나 서울대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서도 멘탈이 무너지고 생활이 안 행복해요.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근데 좋아서 재밌어서 과정을 즐겼던 애는 경쟁이 어떻든 간에 괴롭지 않고요.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져요. 자, 그러면 자, 공부하는 좋은 방법. 아까 전에 좋은 감정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자 그랬잖아요. 좋은 감정은 이야기했어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 과정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 지금은 좀 약해 보여도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공부 좋아하게 만들지는 어, 좀 계산이 안 서시죠?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라면은 뭐 실갱이 해야 되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게요. 자, 조금 큰 애들 4학년, 5학년, 6학년 영재고 준비하는 애 급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애들 급만. 그 애들한테는 즐거움을 심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KM하고는 당근과 채찍으로 공부시킵니다. 경쟁으로 공부시켜요. 애들한테 1등 하겠다. 이거 일진놀이 시켜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서 그 일진에서 탈당하는 게 싫어서 막 열심히 하거든요. 붙기도 해요. 상 타기도 하는데 그닥 저희는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눠서 할게요. 첫째는 이제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율성. 자기가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캐내고 문제 푸는 방법도 자기가 찾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 중에, 학원 선생님들 중에 아이가 연립방정식을 만났는데 자기 머리로 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그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푸는 알고리즘, 뭐, 소거법이니, 이런 거를 대입법이니, 이런 걸 이용 안 했다고 해서 구박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님들 중에 얘가 배운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풀이가, 애 풀이가 더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일일이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시키시면 재미가 없어요. 만약 게임이라고 칠게요. 게임은 애들이 참 재밌어 합니다. 말리는데도 할 정도로, 숨어서 할 정도로 게임을 재밌어 하는데요. 그 게임을 할 때 만약에 게임 학원이 있어요. 게임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기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쪽에서 뭘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자, 봤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한번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해봐. 아,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라니까. 아, 몇 번을 이야기했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수가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자, 시험 안 춘다. 잘 봐. 자, 이거 해봐. 야, 이 뭐야. 너 전에 배웠던 거 다 또 뭐 틀렸잖아. 80점 뭐야. 야, 오답부터 해. 이거 다시 10번 반복해. 옆집에 누구는 이거를 뭐 70레벨까지 간대. 하루에 7시간씩 게임한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거 말고 가르쳐 준 대로 하라고. 배운 대로 좀 해. 게임 재미있을까요? 게임 끊을걸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애가 스스로 뭘 해서 자기가 발견하고 성공할 그 기쁨을 못 누리게 해요. 심지어는 하다가 보면 실수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이게 실험이에요. 실험인데 실험할 때마다 실험에서 실패할 때마다 초벌을 하는 거예요. 80점, 70점. 또 틀렸네. 이러면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GTG 영재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먼저 가르쳐 주고 따라하는 방식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도전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게 신중하게 선정된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막 가지고 놀다가 보면 갖가지 수학적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하게 되고요. 이 대상을 깊이 연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학적 경험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얘들이 문제를 해결해요. 성공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회를 줍니다. 도전하고 실험할 기회를. 자기 스스로 뭐 땅굴을 파든 담을 넘어가든 옆으로 돌아가든 담을 뚫고 가든 뭔가를 하든 자기가 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반성과 피드백을 해요. 선생님은 뭘 해주시냐면 야 너네 했지 이렇게 했잖아. 잘했어. 그럼 쟤는 이렇게 했네. 두 방법 어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만약에 더 큰 문제를 만난다면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 이럴 때는 이 방법이 좋고요. 저럴 때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해요. 또 지나서 너네가 경험을 했잖아. 이거를 예를 들면은 최소 공배수라고 해. 이거를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해. 라고 해서 나중에 개념이나 원리를 만들어내도록, 정리하도록 해줘요. 이게 선생님이 반성과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틀려도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틀렸지? 자, 네가 한번 개선을 해봐. 해결을 해봐.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새로운 미션이 돼요. 과학자들이 뭘 성공할 때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 없습니다. 하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연구해서 또 시도해봤는데 요거는 고쳐줬는데 또 딴 게 안 돼. 막 그렇게 계속 실험하고 가설을 세워서 또 실험하고 또 수정하고 또 실험해서 수정하고 이러면서 미션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 발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하면 할수록 몰입이 돼요.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아이들 머리가 좋아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교과 수업은 어때요? 대부분은 전달하기 바쁘죠. 완성된 거를. 애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되도록이면 저희는 교과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아쉬우니까 아예 새로운 환경, 사고력 수학이다. 또 영재센터의 문제결력 수업이다. 이런 별도의 영역을 만들어서 부모님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딴 학원처럼 개념이나 원리를 1시간에 10개씩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1시간에 1개 정도밖에 전달 안 해요. 10분의 1밖에 안 하는데 대신 아이들이 그거를 캐내도록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 동의한 걸 바탕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런 탐험할 기회를 주고 도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해결 기반 학습 또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또는 선탐구 후 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첫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섯 번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가 사실은 저희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를 다 밑바탕에 깔고 그 위에 피는 꽃이 PBL이에요. PBL. Problem Based Learning. 저희는 Problem Based Learning으로 학생들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학원보다는 다루는 문제수가 적고요. 대신 긴 시간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가 풀도록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부모님이 관찰에 있어서 후기 올려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바로 안 풀린 거를 들고 가서 일주일씩도 풀거든요. 2주일 풀 때도 있어요, 한 문제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풀고 왔다 갔다도 풀고 그러다가 하고 생각나니까 밥 먹다가 막 풀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게 저희 영재센터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좋은 방법이 이렇고요. 뭐, 이제 안정감이 왜 중요하냐, 자율성이 왜 중요하냐, 빠르게 많이보다 깊이가 왜 중요하냐, 결과보다 과정이 왜 중요하냐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다 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준다. 걔들이 그 과정에서 틀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실험이다. 오히려 도전하고 장려한다. 박수를 쳐준다. 넌 도전한 거야. 뭔가를 발견한 거야. 그렇게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서 깊이 몰입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애들이 수학적 경험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줘요. 혼자서는 그만큼 못 올라가는 걸 끌어올려줘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성 또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부님, 폴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저의 사부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문제 해결력 교육의 태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땡땡땡이다. 저는 혼자서 끝까지 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끈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여기는 요거랍니다. 반성. 반성이랍니다. 반성.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지금까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축구 얘기를 했어요. 그날 하고 자기가 뭔가 축구 훈련을 하고 시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했던 훈련이나 배웠던 기술 또 그 시합에서 자기가 뭔가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반성할 거 다 적어요. 축구 일기에. 일 잘하는 사람은 다 이 피드백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플래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피드백 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고수니까 고수의 선생님이 이 피드백을 주십니다. 너네가 한 게 이렇게 했잖아. 지금 너네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했는데 그 전에 배웠던 미분을 이용한 최대치수도 같은 거야. 옛날 코시1 5쭉 했던 절대부등식으로 풀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야. 이렇게 연결을 지어줘요. 그리고 너네가 한 게 예를 들면은 변수 줄이기라는 과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거야. 이렇게 개념이나 원리, 기술로 끌어올려줘요. 그게 선생님이 하시는 거 학생들이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학생들하고 동시에 여기까지만 갈 줄 알았는데 애들이 더 탐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이 탐구하는 거. 그런 게 반성과 피드백에서 선생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저희 애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K모 문제 풀었어요. 근데 애가 선생님 요거 삼각형에 관한 문제인데 N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되면 어떨까요? 그냥 탐구해보자. 그래서 진도를 좀 덜 나가고 그거를 탐구했어요. 2주 동안 했어요. 얘가 일주일에 2번 수업했거든요. K모 1차 붙고 나서 2차 반이 없어서. 근데 얘가 6학년이었는데, 중1이었구나. 중1이었는데, K모에서 금상을 딴 거야. 은상을 땄나? 금상을 딴 거야. 금상, 은상? 기억 안 나네. 오래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 2주 동안 한 문제 탐구했던 게 KMO 2차 시험이 나온 거예요. 가장 배점이 높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얘가, 공부 기간 짧았는데 합격한 거예요. 금상을 딴 거예요. 은상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자, 이렇게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해라. 좋은 방법으로 하라. 많이 하게 하라. 그 다음에 발달에 맞는 적절한 지적 자극을 줘라. 이 적절한 지적 자극을 주는 거는 부모님이 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재고 준비 KMO 레벨쯤 되시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일단 그 정도 수학 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그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발달에 맞게 딱 배치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고 사고력 수학 1, 2, 3, 4학년 사고력 수학도 여러분이 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고수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발달 단계에 맞게 쫙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좋고,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독서, 그 다음에 체험, 과천과학관, 뭐 이런 수학 박물관 많거든요. 그런 데를 가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애가 흥미 보이는 거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꼭 수학 아니라도 좋아요. 종이접기라도 좋고, 팽이라도 좋고, 종이 비행기 날리기도 좋고,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애가 재밌어 하는 거면, 야, 숙제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숙제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얘가 몰입감, 도전감을 느끼니까 재밌어 하고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때 더 몰입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독서, 체험, 몰입. 하는 거 지원이죠. 몰입. 자,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이제 영재고 라인만은 아니에요. 상위 0.1% 정도면 메이저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겠죠. 서울대 의대가 0.1%면 가지나 못 가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 정도 하여튼 뭐 자기 가고 싶은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수준. IIT면은 못 가나요? 0.1%도. 예. 상위 5%, 4%가 1등급이거든요. 1등급 근처에 있는 애가 극상위권, 최상위권이 극상위권을 가는 걸 할게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최상위권 학생 아닐 거예요. 그냥 상위권, 한 10% 근처에 있는 애들, 한 중상위권, 3등급, 24%거든요. 24% 근처에 있는 애들, 중하위권, 5, 60%까지 있는 학생들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는 설명에는 또 저희가 딴 기회에 하고요. 오늘은 최상위권 학생이 극상위권이 되는 거. 그게 꼭 영재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대 가거나 서울대 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상위 5%, 최상위권이 0.1% 극상위권이 되는 방법도 같이 할게요. 이건 영재센터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입시에 가까운데 할게요. 이런 훈련을 의도적인 훈련, deliberate practice라고 합니다. deliberate practice. 의도적인, 뭐 의식적인 훈련, 뭐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냐면 늘 하던 거 벗어나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성공하면은 더 도전을 하고 실패하면 피드백과 교정. 이 핵심은 피드백입니다. 목표 실행 플랜을 하고 do를 하고 그 다음에 C 관찰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죠. 어떤 경우는 PD 체크 액션 이렇게도 하는데 뭐 PDS를 좀 많이 쓰죠. PDS. 그래서 목표 피드백 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6개 키워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상위권 학생이니까 개념 원리를 자기 언어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데 뺐어요. 이건 상위권 5% 근처면은 하는 거예요. 얘들이 수능으로 치면은 기본 문제 다 맞고 1등급까지는 돼요. 마지막 킬러 문제 두세 문제에 싸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킬러 문제를 어렵거든요. 학원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학교 선생님도 잘 못 풀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킬러 문제. 요즘 조금 쉬워지긴 했는데 킬러 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그 킬러 문제를 풀고 못 풀고 차이. 킬러 문제 두세 문제 중에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네. 그 차이. 킬러 문제 셋 다 푸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타고난 수학머리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자, 그냥 킬러 문제 놓치면 5%예요. 상위 5%, 상위 4%, 1등급이에요. 근데 킬러 문제 다 풀면은 0.1%예요. 그까지 어떻게 갈 거냐. 첫 번째는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시시한 문제, 나한테 익숙한 문제를
퍼펙트하게 하려고 반복하는 거로 멈춰서는 안 돼요. 상위권으로 간다. 한 2, 3등급 애가 1등급 4%까지 가는 거는 반복으로 돼요. 그냥 기본 교재 반복하는 게 참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얘들은 그거 됐다 치고 거기서 킬러 문제 어떻게 풀 거냐 할 때는 도전을 해야 돼요. 심화 문제. 심화 문제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하고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설 모의고사 좋은 거.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고3 거 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는데. 하다가 제가 현타가 오네요. 알아들으실라나? 심화 문제 좋은 거, 좋은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나면은 요 압축을 꼭 해야 돼요. 압축. 뭐 문제를 예를 들게 개념이나 원리도 압축은 되지만 문제가 원래 압축이 좀 돼 있어요. 개념 원리는. 근데 문제는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래프 개형 그려가지고 접선을 이용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이 문제와 다른 문제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관찰해서 그 풀이를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돼 있는 책이 정석이라는 책을 보면은 기본 문제 또는 필수의 제 밑에 빨간 글씨로 정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한 줄 풀이입니다. 그게 모범이에요. 그 한 줄 풀이를 대표 문제마다 또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마다 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문제 풀고 오답하고 넘어가고 한 문제 풀고 오답하고 넘어갈 때 안 넘어가고 이 압축을 해야 돼요. 모듈화를 해야 돼요. 한 줄 풀이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한 20% 정도 시간이 더 들어요. 한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마음 바쁜 애들 자꾸 넘어가요. 문제를 많이 풀려고. 근데 그때 한 20% 시간을 더 들여서 20%까지 안 돼요. 한 10%쯤 돼요. 10% 시간을 더 들여서 한 줄 풀이를 달고 넘어가면 문제 푸는 양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력은 진짜 빨리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반복. 이 모듈, 개념, 원리, 문제 압축한 이 모듈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 다음 거랑 합쳐서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기본 지식과 연결을 꼭 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최대 최소 문제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연결을 해야 돼요. 또 모듈과 모듈끼리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 하는데 사회, 역사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 순서도 쭉 배웠어요.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배웠어요. 그 중에서 세금 제도만 쫙 뽑아서 다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과서 해체해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학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요겁니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 제가 서영고 나온 학생을 재수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걔가 고3 때 수능 치고 수학이 3등급이었어요. 살짝 아쉽죠. 얘 목표는 그래도 그 명문대 가는 거라 재수를 선택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서 반수를 했어요. 반수를 해서 6월달 학원은 9월달에 오픈하는데 반수 재정관이 6월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하고 제가 이제 사고력 수학하고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얘는 좀 일찍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학교가 있고 제가 비는 그 오전과 낮 시간에 얘를 좀 봐줬어요. 뭘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오라 그래서 2시간 2번 했어요. 수능 7개년 기출문제를 가져와라.
우리가 이 7개년, 5개년이었나? 5개년 기출문제를 가져와라. 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2가지 풀이 이상으로 풀 거다. 선생님, 앞에 2점짜리, 3점짜리 너무 쉬워서 제가 그냥 뻔히 답이 다 떠오르는데 어떻게 2가지로 해요?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애가 못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답 아는데요. 3등급이 상위 24%니까 제 고3을 보냈으니까 어지간한 기출문제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알아요. 얘가 풀이도 기억나고 지금 풀이 기억나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맞아. 그 풀이 맞아. 근데 다른 풀이를 찾아.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막 그래서 애가 안 하길래 저랑 같이 막 낑낑거리고 했어요. 저도 잘 안 됐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찾아서요. 다른 풀이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특히 2점짜리는 좀 어려운데 3점짜리, 4점짜리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하니까 다 거의 2개, 많을 때는 3개 이상 찾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원래 모범 답안에서는 얘가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르게 푸니까 로그로 풀리는 거예요. 미분하고 로그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수능 1등급 났어요. 그것도 아주 극상위권으로. 이런 건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가 상위권 애를 극상위권, 최상위권 애를 극상위권으로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문제 계력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시험이 어렵든 쉽든 일정한 성적, 거의 100점이죠. 거의 100점이 꾸준하게 나와요. 어려워도 100점, 쉬워도 100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이, 파워를 안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어려우면 좀 성적이 떨어져요. 쉬우면 100점 나오는데. 그 다음 구조화. 이 구조화가 얘는 그냥 어설픈 상위권이 최상위권 2등급 애가 1등급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3등급 애가 1등급 되는데 강력한 힘이 있고요. 요걸 하면은 그냥 1등급 애가 0.1%까지 가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하고 요 목차 차트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단원이 있으면 목차를 자기가 그려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문제들을 자기가 다 알아서 어떤 상황일 때는 이 문제, 저런 상황일 때는 저 문제. 이럴 때는 이거 다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 흐름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 해놓은 책이 개념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개념원리가 앞에 그렇게 딱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개념, 원리, 대표 문제들을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인기 있는데, 그 책의 단점은 남이 해놓으니까 자기 게 좀 덜 돼요. 애들이 그냥 요령으로 외워버려. 머리가 개발이 안 돼. 근데 자기가 만들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머리 좋게 만드는 거고, 얘는 자기 가진 도구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머리가 기초 체력 자체가 좋아지죠.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 얘는 지식이라는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합쳐지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통합. 아까 전에 제가 축구 잘하는 사람인데 축구 일기 쓴다고 했잖아요. 요겁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 다 정리한 걸 수도 있어요, 얘가. 그래서 배웠던 거를 끊임없이 기반 지식하고 비교하고 연결하고 정리하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건 암기 과목에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진 다른 지식과 비교하고 연결하고 정리하는 거 꼭 해야 돼요. 역사를 해도 그렇고 사회를 해도 교과서 순서대로 아니고 해체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목차가 완전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모든 지식학습의 기본입니다. 수학도 지식학습의 영역이 있어요. 그 위에 파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식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는 해야 돼요. 그게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은 단순히 지식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뇌에 여기 있던
지식과 여기 있던 지식이 연결되는 순간 문제 해결하는 회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연결이 쉽지 않아요. 없던 뉴런이 살아서 시냅스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가 많아지면 뇌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머리도 좋아져요. IQ가 올라가고 문제 해결력이 생겨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연결도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 번 공부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공부하기. 그리고 반반 노트, 한 줄 풀이 이런 거 해주면 좋고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몰입이 됩니다. 몰입. 이 모든 과정이 몰입을 유도하고 잘 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몰입을 통해서만 우리 뇌가 성장을 해요. 근육은 우리가 어느 순간 이상의 부하를 벌여서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져야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뇌가 커지려면 몰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몰입하면 재밌습니다. 몰입하면 몰입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재밌고 공부가 재밌어져요. 자, 이 6개가 저희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6개의 그 5%를 0.1%가 되게 하는 건 꼭 영재고 라인 아니라도 꼭 필요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만 따로 그 입시 수학 파트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영재센터가 초2부터 운영이 돼요. 초2, 초3, 초4, 초5, 6 해서 중1 5월달 KMO 1차, 11월달 KMO 2차까지 저희가 케어합니다. 중학생이라고 며칠 전이니까 6학년 때 공부해서 중1 5월달 시험 쳐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1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중2 학생이 중1반에 같이 공부하는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2 학생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메인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한다. 초등영재센터인데요. 요번에 설명한 메인은 두 반을 모집을 합니다. 하나는 요번에 KMO 입문반이 1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그 반이 이제 KMO 초급반으로 전환됩니다. 본격적인 KMO 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5월 달 KMO 준비를 합니다. 요 중에는 6학년 때 KMO 수상할래, 4학년 때 수상할래에도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학년이죠. 5학년, 6학년 때 내년에 KMO 수상하는 애가 또 나올 거로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반 중에서 KMO 입문반을 2반을 모집합니다. 이름을 잘못 썼네요. 여기 CT가 아니고, 요거 아니고, 그냥 PS 과정이라고 합니다. PS. PS1, PS2, CT. 이렇게 3반이 있는데, KMO 내년 5월에 7반은 이 2반입니다. PS반이에요. 자, PS반 모집합니다. PS반 모집하고요. 교과 진도는 수학 상하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했던 애들도 시험 쳐서 좀 미진하다 하면은 수강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KMO 준비하는 경시 수학, 저희는 문제 해결력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 공부하는 방식은 딴 학원하고 달라서 문제풀이 양치기 안 하고요. 주입식 교육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탐구 후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그 방식으로 하고요. 소수의 좋은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학생이 탐구하고 난 다음에 고수가 그거를 더 높은 레벨로 끌어올려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학생들 간의 토론이나 발표 활발하게 하는 학원이에요. 실적이 말을 해줍니다. 압도적인 수상률, 공부량은 수업 시수는 남들은 4시간씩 3번, 마지막 6개월은 주 6회 할 때 저희는 주 2회 또는 주 3회만 합니다. 남들의 반도 안 해요. 수업 시수가. 문제 푸는 양이나 숙제 양을 따지면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적은 양의 문제를 푸는데 수상률은 몇 배나 높습니다. 학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장이 마음이 아픕니다. 좀 컸으면 좋겠는데.
하태석 부원장님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이분같이 어마어마한 고수가 가르치는데 네, 이거를 널리 못 퍼뜨려서 참 하태석 부원장님한테 죄송하고 이런 좋은 수업을 많이 못 받는 학생들한테 안타깝습니다. 오늘 설명해 들으신 분 중에 기회가 되는 분은 이 PS반에서 하태석 부원장님 수업 그분이 만드신 프로그램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은요, 사고력, 문제결력, 교과 이렇게 치고요. 편성은 무학년 편성입니다. 4, 5, 6 아마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시험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합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거예요. 교과 치는 애 있고 안 치는 애 있었어요. 저희가 문제결력 2회, 교과 1회 곧 그렇게 되거든요. 곧 그렇게 돼서 교과가 혼자서 공부를 꽤 해야 돼요. 자기주도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과 진도가 안 맞아서 문제 결력만 같이 들어도 됩니다. 교과는 자기가 수학 상하 보통 합니다. 응시료 없고요. 예약은 GTG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 환영하니까 궁금하면 데스크로 연락해서 저한테 상담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 개인한테 바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끄면 안 되는데. 2학년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2학년. 2학년 일반은 1월 달에, 3월 달에 4학년 1학기 과정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여쭤봐 주십시오. 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너무 어린 학년이 많으시네. 초2, 초3, 초4, 초5도 있네요. 초4, 초5 제가 아는 이름도 있는데 4, 5 중에 상위권인 학생들은 극상위권 0.1%까지 올라가는 거 해보시면 좋고요. 상위 4%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 영재센터의 KMO 과정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영재고 안 가더라도 고1 과정 공부하는 것까지는 영재고 코스든 과학고 코스든 자사고 코스든 이과 극상위권 코스든 다 비슷해요. 어차피 고1 과정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라. 그거를 뭐 수학 상하를 하는데 주 3회씩 4시간 뭐 세게 돌릴 이유가 없거든요. 상위 4% 애들이면. 그런 애들이면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 머리를 실제로 좋게 만드는 것을 병행하면서 하십시오.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킬러 문제 푸는 머리 개발하려면 굉장히 바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능 킬러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여유 있게 긴 시간 몰입해서 탐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으니까 머리 많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하십시오. 딴 데처럼 막 암기시키는 거 아니라서 학생이 번아웃 되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못 따라오는 수는 있어요. 그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네. 못 따라오는 학생도 제 생각에는 몰입을 하면은 대충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한 거 좀 답을 드릴게요. 초2 이중학생 어머니 2학년 설명 다시 부탁드려요. 2학년, 네. 2학년 현재 영재센터는 어떤 뜻이냐면 2학년 교과, 사고력, 문제결력에서 저희가 토탈 케어가 들어간다. 그대로 잘 케어해서 나중에 KMO 입문반까지 연결하고 나중에 영재고 준비하는 반까지 쭉 연결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EY 원반 3월 달에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EY 2반을 모집합니다. 4학년 1학기 6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고요. 공부하는 방식은
선행 기본서 한 권 하고 최상위 한 권 하고 교과 2권 나가요. 그리고 문제결력 1시간 수업해요. 사고력 2시간 수업해요. 토탈 사고력 2시간,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요거는 저희 필지 수학으로 합니다. 줌으로 1시간, 교과 기본서 한 권, 교과 최상위 한 권, 요렇게 공부합니다. 시험은 3학년 2학기 시험 칩니다. 3학년 2학기 끝내야 되고요. 3학년 2학기 아직 덜 끝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몇 달간은 중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해서 막 허겁지겁 진도 나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해서 학생이 안 다치도록 진도 나가십시오. 그래서 3-2 시험 쳐서 얼마 이상 점수 나오고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강해야 돼요. 교과는 시간 투자하면 잘 할 수 있어요. 별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고력과 문제결력은 지식이 아니고 파워이기 때문에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사고력과 문제결력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 선발합니다. 문제결력 수업만 할 경우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표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그 학생이네요. 초5 학생. 요거는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하셔도 되고, 그래요. 반이 2가지 반이 있어요. 시험 쳐서 아주 성적이 좋으면은 주 2회 하는 반, 문제 결력을 주 2회 하는 반 가야 되고, 성적이 좀 약하면은 주 1회 하고, 내년 5월이 아니고 내후년 5월에 시험 치는 반 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라 해드릴게요. 초4 학생, I가 몇 프로인지 어떻게 알까요, 선생님? I가 몇 프로가 아니고요. 이건 꼭 I의 머리를 계급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까 인도 IIT 대학 입학생 말씀드렸잖아요. 1,500만 명이 졸업하는데 3,600명 뽑는 입시예요. 정말 극악으로 어려운 입시인데 천재들만 가는 것 같은데 수건공장 마을, 아주 가난한 마을에 사람이 200명씩이나 합격을 한 거예요. 95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에. 머리가 안 중요해요. 다만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을 쳐보십시오. 시험 쳐보면 저희가 대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 학생 제가 아는데 1등급 학생이거든요. 4% 됩니다. 4% 되고요. 네, 4% 됩니다. 충분히 1등급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0.1%까지 목표를 하고 싶어요. 0.1% 만드는 방법이 KMO 영재고 거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입시 수학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둘 다 되는데 좀 어릴 때 편하게 하는 게 이 학생 같으면 KMO 영재고 라인 가면은 편하죠. 근데 지금 KMO 영재고 라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멘탈이 중요해요. 이 학생은. 이 멘탈이 중요한데 그거는 강해지는 중입니다. 아직은 아주 센 거를 하면은 다칠 수 있는데 강해지는 중이라서 저희랑 면밀하게 전문적인 PT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2학년 3-2 기억만으로 시험 응시 가능할까요? 아직 심화는 못했는데요. 교과는 그닥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 시험은 기억만으로 될 거고요. 이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은 교과 점수는 나올 거로 기대가 돼요. 다른 한 학생은 멘탈이 안 부서져야지 점수가 나올 거고, 멘탈 부서지면 자기 실력만큼 점수 안 나올 거고요. 근데 사고력과 문제결력은 봐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원장님, 재원생은 영재반 3-2 교과만 시험 본다고 하셨나요? 잘 못 들었어요. 문제결력은 칩니다. 재원생도 교과랑 문제결력 치고 사고력은 이미 수업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랄라님, 중등교과는 한 학기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요번에 모집하는 바는 중등교과는 끝났습니다. A급까지 다 끝났고요. 수상화 들어갑니다. 그 밑에 반, 지금 4학년 반, 4학년 반은 중등교과를
KM5 말고 그 밑에 4학년 영재센터 Y1반, Y2반, Y3반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반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랄랄님은 저희랑 데이터를 가지고 좀 길게 상담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입이 마르네요. 따로 전화 주십시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홍민택님, 2학년 EY2 다음 반도 예정에 있으신가요? 있다면 테스트는 언제쯤 예정인가요? 저희가 2학년을 영재센터가 관리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에요. 현 3학년이 처음이에요. 근데 했다가 좀 지금 현 3학년이 이가 빠진 세대가 돼버렸어요. 일찍 시작했다가 뭐 하여튼 뭔가 저희가 잘못했죠. 근데 현 2학년은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호응도도 높으시고 그래요. 현 2학년은 지금 순항 중인데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원반, 투반만 2학년 때 만들었어요. 3학년 올라가는 1월 달에 3반, 4반 막 만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안 만들었는데 올해는 요번에 투반 모집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투반도 홍도가 높고 예약이 많고 하시면은 3반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아마 한 분기 뒤, 석 달 뒤에 개설될 것 같아요. 근데 투반이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3학년 올라가는 1월 달에 개설하게 될 것 같아요. 시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기계적인 커트라인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교과는 대충 80점 근처 선에서 보는데 이것저것 감안해서 봅니다. 풀이 과정도 좀 보고 단순 실수면은 크게 점수 감점이 없어요. 이게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뭐 구급 공무원 합격 시험 이런 거 아니라서 학생이 이 공부하면은 이 학생한테 좋겠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라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몇 점 딱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에서는 교과는 80점 근처, 사고력은 비재원생 같으면 사고력은 좀 잘 쳐야 됩니다. 문제 계력은 재원생도 칠 텐데요. 2학년들은 요번에 한 쳤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친 시험이 있어서 그 점수로 굳이 안 쳐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점수는 내부 기준이라, 네. 아직은 좀 말씀드리긴 그래요. 자,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나요?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요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데스크로 전화하셔도 되고, 요 번호로 바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